저희는 탈북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철원 3사단 최전방 철책 앞에서 북한군 3남매를 마주한 백골부대. 여자 대위, 그녀는 과연 아이들을 향한 총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신념과 모성애가 충돌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사람들은 이곳을 철의 삼각지대라 불렀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지금은 남과 북의 날 선 총구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대한민국 최전방의 심장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총칼보다 날카롭게 살을 애는 듯했다. 이곳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통칭 백골부대의 작전 구역 내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강철 대위는 몸을 낮춰 망망한 갈대밭을 소리 없이 헤쳐나가고 있었다. 짙은 위장크림은 그녀의 수려한 이목구비를 지워버렸지만 매처럼 예리하게 빛나는 눈빛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백골부대 수색대대와의 연합숙달 훈련을 위해 파견된 최정예 교관이었다. 특전사 내에서도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그녀는 이름처럼 강인한 체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통신 장비와 비상물품이 담긴 묵직한 군장이, 손에는 차갑게 단련된 강철의 감촉을 지닌 소총이 들려 있었다. 정기적인 비무장지대 매복 및 수색 훈련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훈련은 언제든 실전이 될 수 있는 곳. 강철 대위의 온 신경은 바람에 서거기는 갈대의 미세한 속삭임, 그 너머에서 들려올지 모를 아주 작은 이질적인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감각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인지하지 못할 자연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하나의 정보로 해석해냈다. 흙의 냄새, 바람에 실려온 화약의 잔향, 멀리서 들려오는 고라니의 경계음까지. 그때였다. 그녀의 예민한 귓가에 갈대 스치는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아주 미세한 흐느낌이 파고든 것은 처음에는 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이거나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분명한 사람의 것,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강철 대위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 죽음의 땅 정정만이 허락된 비무장지대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그녀는 즉시 몸을 엎드려 자세를 더욱 낮췄다. 무전기를 들어 지휘부에 보고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섣부른 보고는 더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먼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한 뼘 한 뼘 포복해 나갔다. 축축한 부엽토와 썩은 풀잎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심장 박동 소리가 철모 안을 요란하게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갈대숲이 조금 듬성해지며 작은 웅덩이가 있는 공터에 이르렀을 때 강철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현실적이고도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다. 잿빛에 낡고 해진 인민군 군복. 그것도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한 군복을 걸친 아이 셋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가장 작은 여자아이와 그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가장 큰 여자아이가 피라미드처럼 뭉쳐 있었다. 아이들의 행색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복판에서 기어나온 듯 했다. 며칠은 굶은 듯 뺨은 헬쑥하게 꺼져 있었고 드러난 팔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울음소리는 가장 작은 아이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무서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막내인 듯한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운데 있던 남자아이가 동생을 더욱 힘주어 껴안으며 날카롭게 주위를 경계했다. 그리고 가장 큰 누나는 자신의 울음은 삼킨 채
두 동생을 품에 안고 연신 등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은별아, 울지 마. 오빠가 있잖아. 백호야, 은별이 놀라. 괜찮아, 괜찮아. 설송이 누나가 다 지켜줄게.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하얀 꽃이 많은 곳이 나온댔어. 거기서 기다리자. 마디인 설송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어른스러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인민군 군복. 그리고 그들의 대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 아이들은 북에서 온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이 지뢰와 철책이 널린 이 죽음의 땅을 건넜단 말인가. 강철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부모는 어디에 있는가? 왜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가?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존이었다.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북측 잠복조나 남측 수색대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느 쪽이든 아이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철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작전 중 북한 주민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 절차는 명확했다. 즉시 보고 그리고 지시에 따른다. 하지만 무전기를 켜는 순간 아이들의 위치는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이다. 또한 위장 크림을 바른 완전 무장 군인인 자신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공포는 예측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터였다. 그녀는 소총을 등 뒤로 돌려 맸다. 최대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얘들아. 강철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킬 듯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나를 세운 야생동물 같은 경계심이 가득했다. 특히 가운데 있던 남자아이 백호는 막내 은별이를 등 뒤로 감추고 누나 설송의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낸 새끼 늑대처럼 으르렁거렸다. 누구야? 저리 가.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강철은 두 손바닥을 펴보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험악한 위장 크림을 바른 자신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원망스러웠다. 거짓말. 남조선 군인이잖아. 우리 아빠 엄마를 죽인 원수들. 백호의 날카로운 외침에 강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모를 죽인 원수라니. 아이들이 어떤 참상을 겪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백호의 외침에 막내 은별이는 겁을 먹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강철은 아이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아니야. 나는 너희 부모님을 해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여긴 아주 위험한 곳이란다. 왜 여기에 있니? 강철의 차분하고 따뜻한 물음에 마지 설송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이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망설이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동생들 앞에서 강한 척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엄마랑 아빠는 보위부 군관 나리들이. 아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작은 어깨가 가녀리게 들썩였다. 강철은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부모를 잃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백호가 경계하며 막아섰지만 강철은 그보다 먼저 설송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예상외로 따뜻한 온기에 설송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은 특전사 대위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간 강철로서 아이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녀는 군장 옆주머니에서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압축 에너지바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 세 조각으로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맛보는 단맛에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주 잠시나마 공포의 그림자가 옅어지는 듯 했다. 이름이 뭐니? 류설송입니다. 나는 류백호. 얘는 류은별이야. 마지 설송이 간신히 대답했고 동생 백호가 누나를 대신해 씩씩하게 대답했다. 설송이, 백호, 은별이. 예쁜 이름이구나. 나는 강철이라고 해. 강철은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통째로 뒤흔드는 어쩌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설송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강철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따뜻한 손의 온기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은별이를 군장 위에 앉혀 안고 한 손으로는 설송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백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라. 알겠지?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철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삼남매와 함께 갈대밭을 빠져나와 자신이 왔던 길을 되짚어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은별이의 고른 숨소리가, 양손에서는 설송과 백호의 작지만 강한 생명의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녀의 앞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강철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 개의 작은 생명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 것이었다. 차가운 소총 대신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은 그 순간 철의 삼각지대를 가르는 스산한 바람 속에서 새로운 운명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철원의 밤은 살아있는 포식자처럼 위험한 숨소리를 내쉬었다. 강철 대위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확장시킨 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산길을 헤쳐나갔다. 등에는 지친 은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양손에는 설송과 백호의 작고 차가운 손이 굳게 잡혀 있었다. 새 아이의 목숨이 온전히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낮에 봐두었던 지형지물과 독도법으로 익힌 등고선을 기억의 조각처럼 맞추며 그녀는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수리부엉이의 울음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북측의 매복조나 남측의 야간 수색대와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교전은커녕 발각되는 것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설송과 백호는 묵묵히 강철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을 걸었다. 10살, 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은 단 한 번의 칭얼거림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탈길을 만나거나 발이 빠지는 웅덩이를 지날 때면 강철이 이끌어주는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 작은 손들에서 전해져 오는 간절함과 생존에 대한 굳은 의지에 강철은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큰 공포와 슬픔을 겪었기에 이토록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일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저 멀리 능선 너머로
남측 백골부대 지피 감시초소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가장 위험했다. 아군의 경계망은 그 어떤 미상의 침투도 용납하지 않도록 거미줄 같은 화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신호나 절차 없이 접근하는 모든 움직임은 적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사격을 받게 될 터였다. 강철은 아이들을 데리고 커다란 참호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등에 업고 있던 은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 설송의 품에 안기고 두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설송아, 백호야.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 내가 저기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야 하거든. 내가 잠깐 저쪽으로 다녀올 테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은별이 잘 보고 있어야 한다. 할 수 있지? 설송은 말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고 백호는 불신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강철을 보았지만 이내 누나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철에 대한 마지막 남은 희망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철은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몸을 낮춰 참호 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지피의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음성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약속된 음어와 피아 식별 신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풀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지피의 경계병들이 극도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거칠게 주변을 훑었고 확성기를 통해 얼음처럼 차가운 경고가 몇 차례 흘러나왔다. 강철은 침착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군번과 이름, 소속을 밝혔고 연합훈련 중인 특전사교관임을 증명했다. 몇 분간의 피 말리는 긴장된 대치가 흐른 뒤 마침내 지피 쪽에서 접근을 허가하는 신호가 왔다.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이 숨어있는 참호로 돌아갔다. 이제 괜찮다. 가자. 지피에 도착하자 완전 무장한 초소의 장병들은 강철의 뒤에 있는 삼남매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초장인 중위가 황급히 달려나와 상황을 물었다. 강 대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은? 보고는 상부에 정식으로 올리겠다. 우선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 따뜻한 물과 담요 그리고 군의관의 진료가 시급하다. 강철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말에 소초장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특전사 대위의 카리스마와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에 인해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은 따뜻한 소초 내무반으로 옮겨졌고 군의관이 달려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굶주림과 추위로 인한 탈진 및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설송, 백호, 은별 삼남매는 생전 처음 보는 남쪽 군인들의 모습과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고 강철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특히 은별이는 강철의 군복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군인들은 딱한 사정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들의 전투 식량과 건빵, 초코파이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강철이 먼저 맛을 본 후에야 조금씩 입을 댈 뿐이었다. 그 사이 강철의 보고는 번개처럼 상부로 퍼져나갔다. 백골부대 사령부는 물론 특수전 사령부와 국방부까지 발칵 뒤집혔다. 작전 중인 특전사 장교가 북한 아동들을 월경시켜 구조해온 전대미문이 사건이었다. 강철은 곧바로 달려온 부대장과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했다. 갈대밭에서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 아이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까지 단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보고를 듣는 백골부대 연대장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강철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군령 위반이었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민간인을
그것도 적성 지역의 아동들을 군사시설로 들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최악의 경우 그녀는 대위 계급장을 떼는 것은 물론이고 불명예 전역, 심하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강 대위, 자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는지 묻고 싶군. 자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외교적, 군사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몰랐나? 차가운 질책에 강철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세 개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연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군과 국정원 합동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아동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되었지만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강철의 앞에서만 간신히 몇 마디 말을 할 뿐이었다. 결국 강철이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설송은 강철의 손을 꼭 잡고서야 겨우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부모는 탄광 기술자와 교사였으나 장마당에서 외국 라디오를 몰래 듣고 남한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고위부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보위부 군인들이 집을 급습했고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부모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끌고 갔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아이들은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마지막 말을 믿고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죽음의 땅을 건너왔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군복은 추위를 피하고 수색견의 후각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것을 입고 나온 것이었다. 며칠간의 긴급 조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군사시설을 떠나 민간기관으로 이송될 준비를 했다. 그동안 강철은 자신의 임무도 잊은 채 아이들 곁을 지켰다. 딱딱한 군대 식단 대신 아이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챙겨주었고 밤에는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떠나기 전날 밤 설송이 조용히 강철에게 물었다. 대위 동지, 이제 우리 못 보는 겁니까?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강철의 가슴이 저려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갈게. 약속해. 강철은 삼남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아이들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철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지피는 다시 원래의 적막함을 되찾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커다란 온기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정식 징계위원회가 곧 소집될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왔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철책 너머에서 만난 새 아이의 슬픈 눈동자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이유이자 변명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후 강철 대위는 곧바로 원소속 부대인 특수전 사령부로 복귀 조치되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사령부 전체를 뒤덮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였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녀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채 사령부 내 지정된 숙소에서 징계위원회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했다. 징계위원회는 군, 검찰, 법무실, 감찰실의 최고위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위원장의 추상 같은 질문이 회의실을 울렸다. 강철 대위, 본인의 행동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적 행위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강철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자네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북측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의 자녀일 가능성, 혹은 전염병이나 생화학, 무기의 매개체일 가능성 등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는가? 자네 한 사람의 감상적인 판단이 국가 안보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던 것은 위협 가능성이 아닌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던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적의 총구 앞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과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특전사로서의 제 사명에 있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철의 당당한 대답에 위원회는 술렁였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지만 그 근간에 있는 군인 정신과 인간애를 마냥 폄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론 끝에 징계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명령 불복종 및 직무유기를 적용하여 정직 3개월 및 향후 2년간 주요 직책 보임 금지라는 중징계였다. 이는 사실상 그녀의 진급기를 막아버리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이었다. 불명예 전역을 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강철은 곧바로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아이들은 군의 조사를 마친 뒤 탈북민 초기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가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산하의 특별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강철은 수십 통의 전화와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필수 관련 인물이라는 명목으로 겨우 면회 허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세상에 오직 자기들만 남겨졌다는 깊은 고립감이 여전히 짙게 배어 있었다. 대위 동지. 강철을 발견한 아이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도 강철도 계급과 상황을 잊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며칠 사이 강철은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시설의 심리 상담사는 강철에게 아이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히 마디인 설송이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고, 백호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막내 은별이는 그날의 충격으로 실어증 초기 증세를 보이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절대적인 안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 대위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상담사의 간절한 말에 강철의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정직 상태에 미래조차 불투명한 자신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을 엄마처럼 따르며 매달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아이들을 각각 다른 위탁가정이나 아동 양육시설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자지러지듯 울며 강철에게 매달렸다.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백호랑 은별이랑 대위 동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설송이의 절규에 백호와 은별이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강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 역시 아이들을, 그것도 뿔뿔이 흩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아이들은 이미 그녀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결심을 굳힌 강철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직접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미혼의 현역 군인, 그것도 중징계를 받은 장교가 탈북 아동 3남매의 후견인이 되겠다는 그녀의 신청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강 대위님, 마음은 정말 숭고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아이 셋을 안정적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훈련이나 작전이라도 복귀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월급과 저축 내역을 증명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피력했고, 자신을 아끼던 특전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과 아이들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움직인 부사령관은 고심 끝에 그녀가 복귀할 경우 비전투 행정보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약속해 주었다. 강철은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수차례의 가정법원 심사와 면접을 거쳤다. 그 과정은 마치 험난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고되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모든 과정을 꿋꿋이 이겨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심사 끝에 법원은 그녀의 후견인 자격을 이례적으로 승인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던 날 강철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눈물이었다. 설송아, 백호야, 은별아.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에 아이들은 와락 강철의 목을 껴안았다. 엄마라는 그 낯설고도 따뜻한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슴에, 그리고 강철의 가슴에 깊고 뜨거운 파문을 일으켰다. 갈대밭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가족이라는 필연의 이름으로 단단히 묶이고 있었다. 하지만 낯선 세상에 뿌리 내리기 위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아이들의 깊은 상처, 예기치 못한 과거의 그림자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강철 대위와 류설송, 류백호, 류은별 3남매의 진짜 동거가 시작되었다. 군인 독신자 숙소의 간소한 살림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 외곽에 얻은 작은 연립주택은 그녀에게 낯선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개념의 전장이었다. 새벽 4시 반이면 칼같이 울리던 기상나팔 소리 대신 이제는 막내 은별이의 뒤척임이나 백호의 잠꼬대가 그녀를 깨우는 알람이 되었다. 흙먼지 가득한 훈련복 대신 아이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손빨래하고 전술 지도를 펼치던 식탁 위에는 아이들을 위한 서툰 솜씨의 계란말이가 올라왔다. 군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와 규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일에는 정해진 교범도 명확한 지침도 없었다. 그 어떤 고공 강화나 적진 침투보다 예측 불가능한 임무였다.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새로웠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푹신한 개인 침대와 언제든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화장실, 문을 열면 형형색색의 음료와 과자가 가득 찬 냉장고.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상실감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3남매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나 자동차 경적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서로를 부둥켜 안거나 강철의 품을 파고들었다. 특히 막내 은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은 채 오직 눈빛과 작은 손짓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아이의 침묵은 집안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안개와도 같았다. 가장 큰 관문은 학교였다. 정직 3개월이 끝난 강철은 부사령관의 배려로 특전사령부 내 비전투 보직인 전사연구실 연구관으로 복귀했고 아이들은 나이에 맞춰 동네의 작은 초등학교에 편입했다. 강철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첫날,
과거 적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보다 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겪게 될 낯섦과 혹시 모를 차별, 그리고 아이들이 지닌 깊은 상처가 골마 터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곧바로 터져나왔다. 아이들의 독특한 북한 억양과 말투, 남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단어 선택은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호기심은 이내 짓궂고 잔인한 놀림으로 변질되었다.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해? 에미나이? 그게 뭐야? 욕이야? 옷도 이상해. 촌스러워. 북한에서 온 거지래. 아이들의 순수한 악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삼남매의 가슴에 박혔다. 설송이는 마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모든 놀림을 꿋꿋하게 참아내며 동생들을 감쌌지만 아직 어리고 분노 조절에 서툰 백호는 달랐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던 중 같은 반 남자아이가 백호의 말투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공을 던졌고 그 순간 백호의 참을성은 바닥을 드러냈다. 다시는 내 동무들을 욕하지 말라. 백호는 이빨을 드러낸 새끼 늑대처럼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얼굴과 팔에 피가 날 정도로 거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학교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강철이 헐레벌떡 달려와야 했다. 교무실에 나란히 불려온 백호와 상대 아이 그리고 그 부모 앞에서 강철은 군복을 입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보다 더 진땀을 흘려야 했다. 아니, 아버님, 아니, 어머님? 군인이세요? 어쩐지 애가 저렇게 폭력적이더라니. 탈북자 아이면 더 조심하고 얌전히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에 상처 난 거 어떡할 거예요? 상대 아이 엄마의 날 선 비난에 강철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도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백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강철은 문 밖에서 몇 시간을 애타게 아이를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특전사에서 배운 기술로 소음 없이 문고리를 해체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백호는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강철은 아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백호야, 많이 속상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라는 단어에 백호의 어깨가 더욱 크게 들썩였다. 아이는 한참을 흐느끼다 고개를 돌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강철을 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같은 군인들 때문에 죽었어. 다 필요 없어. 힘만 세면 다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동무들을 지키지 못했어. 아이의 울부짖음은 강철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이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스스로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백호를 힘주어 안았다. 아이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강철은 놓지 않았다. 강인한 군인의 팔이 아닌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는 엄마의 품으로 아이를 감쌌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해도 나만큼은 끝까지 너희 편이야. 그리고 백호,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동생들을 지켜낸 오빠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강철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백호의 저항이 서서히 멈추었다. 아이는 결국 강철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철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따뜻한 집과 배부른 식사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과 소속감이었다. 다음 날 강철은 부대에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갔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며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백호와 싸웠던 아이의 부모에게도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이들의 특별한 사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상대방 부모도 마음을 열었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사과하며 어색하게나마 화해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철은 아이들에게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군부대의 체력 단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체력 단련법과 특공무술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이건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배우는 거다. 누군가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훨씬 강해질 수 있어. 설송, 백호, 은별 3남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절도 있고 강인한 동작을 선보이는 강철의 모습에 눈을 빛내며 따라하기 시작했다. 땀을 흘리고 함께 운동하면서 아이들은 신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나갔다. 특히 백호는 놀라운 집중력과 승부욕을 보였고 말을 잃었던 은별이조차 오빠와 언니를 따라 작은 손발을 뻗으며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네 사람은 조금씩 진짜 가족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강철을 대위 동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색하게나마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밤마다 꾸던 악몽의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검고 차가운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남쪽으로 넘어온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다. 북에서 아이들의 부모를 숙청한 자들이 그 반역자의 씨앗들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추적의 손길이 마침내 강철과 아이들이 일군 작고 소중한 보금자리의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릴 무렵 강철은 자신의 일상 주변을 맴도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전사에서 수년간의 대테러 및 특수정찰 훈련을 통해 체화된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그저 과민 반응이겠거니,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불협화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뚜렷한 형태를 갖추어 갔다. 출근길에 백미러를 통해 스치듯 보이는 익숙한 검은색 승합차 아이들의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자신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듯한 중년 남성, 집 앞 상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창밖을 힐끔거리는 낯선 시선. 각각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우연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강철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국가정보원이었다. 아이들의 정착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의 보호 관찰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의 공식적인 관찰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종료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저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 순간 강철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의 탈출은 단순한 월남이 아니었다. 국가보위성 직속 요원들에 의한 부모의 숙청과 그 자녀들의 실종. 이는 북한 체제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만약 북에서 아이들을 반역자의 핏줄로 규정하고 제거하거나 혹은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납치하려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날 이후 강철의 모든 행동은 다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요원의 그것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등하교시킬 때 절대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고 매일 다른 경로를 이용하며 주변을 살폈다. 집 안에서는 모든 창문의 블라인드를 굳게 내렸고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 기기를 수시로 점검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집 주변을 돌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엄마의 역할과 최정예 요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그녀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대했고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이런 이중 생활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사람 마디인 설송이를 제외하고는. 설송이는 강철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밤중에 몰래 일어나 창밖을 살피는 모습, 길을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잠결에 자신과 동생들의 이불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작게 한숨을 쉬는 모습까지. 설송이는 강철이 무언가로부터 자신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강철의 옷소매를 더욱 꼭 붙잡고 동생들을 더 살뜰히 챙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사건이 터졌다. 강철이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백호와 은별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노는 동안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설송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학생, 혹시 부모님 성함이 류진혁, 김선아 동지가 아니니? 남자의 입에서 나온 부모님의 이름에 설송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남자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끈질겼다. 설송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의 오랜 동무란다. 너희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지. 너희 부모님도 너희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신단다. 사실 두 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지금 안전한 곳에서 동무들을 기다리고 계셔. 나랑 같이 부모님 만나러 가지 않을래? 남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설송의 어린 마음에 거대한 혼란의 폭풍을 일으켰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상했다. 설송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동생들을 보고 있던 강철이 상황을 파악하고 비호처럼 달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아이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으십니까? 강철은 설송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남자를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완된 자세 속에서도 언제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 주변 지형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빠르게 훑는 시선 처리. 북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남자는 강철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보호자 되시는 분이군요. 실례했습니다. 아이가 참 똑똑하고 예뻐서 그만. 그럼 이만.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강철은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날카롭게 응시했지만 섣불리 추격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특히 엄청난 충격에 빠진 설송을 혼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저 사람 우리 아빠 엄마를 안돼 살아계신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 설송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은 설송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설송아, 절대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이라고. 엄마 말 믿지?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아빠 동무면 어떡해? 아이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철은 지금이 바로 진실의 일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후 설송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설송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희가 남쪽으로 온 것을 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아까 그 아저씨도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너희 마음을 흔들기 위한 거짓말이야. 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 그건 엄마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절대 좋은 의도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없는 곳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무조건 소리치고 도망쳐야 해. 그리고 백호랑 은별이도 내가 꼭 지켜줘야 한다. 알겠니? 강철의 단호한 설명에 설송은 겁에 질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동생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명확하게 인지한 것이다. 그날 밤 강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적의 정체와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고심 끝에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팀장 마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오랜만이군, 강 대위. 아니, 이제는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강철은 낮에 있었던 일과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시의 정황들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던 마 팀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상황이 좋지 않군. 당신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일단 우리가 움직이지.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도 당분간 거처를 옮겨야 할 것 같아. 안전가옥을 준비하겠다. 안 됩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할 겁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 대위,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상대는 국가를 등에 업은 전문 공작원들이다. 당신이 아무리 707 출신이라 해도.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유인하는 동안 팀장님 쪽에서 그들의 배후를 파악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만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강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군인의 사명감을 넘어선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하고도 강인한 의지였다. 수화기 너머로 마 팀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알겠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하지만 명심해. 절대 무리하지 마.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전화가 끊기고 강철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등 뒤에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새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과거 최전방의 어둠을 꿰뚫어 보던 특전사 요원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진우 팀장과의 통화 이후 강철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쳐졌다. 국정원의 그림자 요원들이 24시간 내내 주변을 감시했고 강철의 집에는 최첨단 도청 방지 및 보안 장비가 비밀리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강철은 이런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매일 새벽 아이들이 깨기 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과거 707 시절의 고강도 훈련을 반복하며 육체와 감각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생존 배낭과 위장복이 은밀하게 놓여 있었다. 일상은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게 이어졌다. 강철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집 밖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그녀의 귀는 문 밖의 낯선 발소리를 쫓았고 눈은 창문에 비치는 수상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적의 움직임은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어느 날은 아이들의 학교 사물함에 북에서 즐겨 먹던 알사탕이 놓여 있었고 또 다른 날은 강철의 차량 와이퍼에 어미를 잘못 만나 고생이 많구나라는 북한 사투리로 쓰인 쪽지가 꽂혀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일상을 파고드는 심리적 압박은 강철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은 강철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설송과 백호였다. 놀이터에서 만났던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혹시 엄마 아빠가 정말 살아계신 건 아닐까? 강철 엄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특히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백호는 강철을 대하는 태도에서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밤에는 동생들 몰래 누나에게 부모님에 대해 캐묻는 날이 많아졌다. 강철은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진실을 꺼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겪은 참상은 어른조차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것이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다. 특히 말을 잃었던 은별이가 조금씩 입을 떼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희망의 싹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상황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된 것은 백호의 생일이 다가오면서부터였다. 백호는 생일날에는 꼭 부모님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강철은 그런 아이를 위해 그 어떤 생일보다 성대하게 파티를 준비했지만 아이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 생일날 저녁하게 차려진 음식과 선물 앞에서도 백호는 시무룩했다. 아이는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왜 안 오시지? 백호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설송이가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다. 백호야, 그만해. 엄마 아빠는 오실 수 없어. 아니야. 누나는 거짓말쟁이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놀이터에서 만난 아저씨가 그랬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강철 엄마 말 못 들었어? 싫어. 저 군인 아줌마 말 안 믿어. 우리 엄마 아빠 데려와. 당장 데려오란 말이야. 백호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강철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강철의 다리를 쿵쿵 내리치며 악을 썼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참고 있던 설송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만해, 류백호. 정신 차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단 말이야. 설송의 절규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백호는 때리는 것을 멈추고 멍한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강철 역시 숨을 멈춘 채 두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열려버린 순간이었다. 거짓말. 백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송은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봤어. 그날 밤 보이부 군관들이 엄마랑 아빠를 마당에 끌고 나가서 총으로 쐈어.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미안해. 백호야, 무서워서. 내가 슬퍼할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미안해. 누나의 충격적인 고백에 백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울음도 터뜨리지 못했다. 그저 뒷걸음질 치다가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은별이의 눈에서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은 죄책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진작 자신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주었어야 했다. 아이들끼리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하게 만든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먼저 오열하는 설송이를 품에 안아주었다. 아이는 강철의 품에 안겨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비밀의 무게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 동안 설송이를 다독여준 강철은 구석에서 미동도 없는 백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아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백호야. 강철의 목소리에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눈동자에는 강철을 향한 깊은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서늘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다 알고 있었지?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 나한테는 계속 숨겼지? 재밌었어? 내가 바보같이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어? 백호야, 그런 게 아니야. 너희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상처?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면 뭔데? 차라리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행세를 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은 거야. 당신 같은 군인들 때문에. 당신도 우리 부모님을 쏜 그놈들이랑 똑같은 군인이잖아. 백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강철의 심장을 관통했다. 아이의 분노는 자신을 속인 누나와 강철을 넘어 부모를 앗아간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군복 입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백호는 말을 잃었고 음식도 거부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혔다. 설송이는 죄책감에 동생의 방문 앞을 서성일 뿐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강철이 애써 차려놓은 밥상은 매번 온기 하나 없이 그대로 물려졌다. 며칠 사이 아이들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강철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북에서 온 그림자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류베코의 생일 파티가 끔찍한 진실의 폭로 현장이 된 그날 이후 강철 대위의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쨍그랑하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백호는 자신의 방이라는 작은 요새에 스스로를 가둔 채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밀어넣는 음식은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싸늘하게 식어갔고 강철과 설송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릴 줄 몰랐다. 아이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와 배신감에 짓눌려 완전히 닫혀버렸다. 설송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동생의 세상을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고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텅 빈 눈으로 동생의 방문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때는 동생들을 지키는 든든한 맞이였지만 이제는 동생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어린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히고 있었다. 강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북에서 온 보이지 않는 적보다 눈앞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는 것이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의 그 어떤 지옥주 훈련보다
더 혹독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전술 교범에는 폭탄을 해체하는 법은 나와 있었지만 아이의 부서진 마음을 복구하는 법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백호의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전사에 입대하게 된 이유, 첫 강화 훈련 때의 아찔했던 기억, 작전 중에 겪었던 힘든 순간들. 그리고 철원 갈대밭에서 처음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막막하고도 절실했던 심정까지. 대답 없는 문을 향한 그녀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 이 진심이 굳게 닫힌 문틈을 비집고 아이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백호야, 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알아. 엄마 자격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랑 설송이, 은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해.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국정원의 마진우 팀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강철의 집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던 요원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이었다. 북측 공작조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심리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특히 가장 마음이 약해진 아이가 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팀장의 경고는 강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가장 마음이 약해진 아이. 그건 명백히 백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적들은 집안의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설송이가 잠시 은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 강철은 백호의 방에서 아주 미세한 창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아이의 방문 앞에 섰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아이의 방 안이 보였다. 백호는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발치에는 작은 돌멩이에 고무줄로 감아놓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정확하게 아이의 방 창문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었다. 강철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이의 다음 행동을 보기 위해 숨을 죽였다. 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커다랗게 흔들리는 것을 강철은 똑똑히 보았다. 쪽지를 읽은 아이는 황급히 그것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다시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약속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강철은 잠들지 않고 거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였다. 그녀의 예감대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호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살금살금 그림자 같은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책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출. 아이는 집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강철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지금 아이를 막아서면 아이는 더 깊은 불신과 반항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움직이게 만든 그 미끼의 정체와 적의 소굴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비상 배낭을 챙겼다. 그 안에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야간 투시경, 그리고 비상통신 장비가 들어있었다. 백호는 신발을 소리나지 않게 신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아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작은 몸을 문틈으로 비집어낸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강철은 곧바로 마 팀장에게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다. 새가 둥지를 떠났다. 추적 개시. 그리고 그녀 역시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소리 없이 아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밤에 찬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날카롭게 스쳤다.
모자의 그림자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엄마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적을 사냥하기 위해 나선 707 최정의 요원의 섬뜩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백호는 쪽지에 적힌 약도대로 움직이는 듯 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경계했지만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강철의 기척을 알아챌 수는 없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 북항의 재개발이 멈춰버린 폐허가 된 수산물 냉동 창고 지대였다. 인적이 끊기고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조차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강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이를 쫓는 동시에 마 팀장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했다. 국정원의 지원팀이 외곽에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마침내 백호는 붉은 녹이 쓴 거대한 냉동 창고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지난번 놀이터에서 설송에게 접근했던 바로 그 남자 정찰총국 소속 공작조의 행동대장 독사였다. 백호 동무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오라. 남자는 백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쪽지에 우리 엄마 아빠 사진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이고 말고. 사진뿐만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품도 가지고 있단다. 어서 들어오렴. 이 아저씨가 전부 보여줄게.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백호는 결국 망설임을 거두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지옥문이 닫히는 듯한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아들이 스스로 적의 소굴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소형 무전기를 입에 가져갔다. 팀장님, 목표가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내부 상황 파악 불가. 강제 진입 시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 대위, 어떻게 할 생각이지? 강철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제가 들어갑니다. 어미가 새끼를 찾으러 가는데 노크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에 몸을 올렸다. 지금부터 이곳은 그녀의 전장이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규율과 절차를 무시한 오직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엄마의 외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단독 행동은 절대 불어야 강대위. 미친 짓이라고. 무전기 너머로 마진우 팀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철에게는 그 소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모든 신경과 세포는 오직 눈앞의 적막한 냉동 창고, 그 안에 갇혀있을 아들 백호에게로 향해 있었다. 팀장님, 저들은 프로입니다. 정문으로 요란하게 진입하는 순간 백호는 인간 방패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제거될 겁니다. 저들에게 제가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인지시키지 않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야 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저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결기가 담겨 있었다.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707 특수임무단. 그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엄마라는 세상 그 어떤 임무보다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20분. 딱 20분 주겠다. 그 안의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입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 팀장의 대답은 사실상의 허가였다. 강철은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무전기를 껐다. 이제 외부와의 모든 교신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그녀의 판단과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옥상에서 내려와 창고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였다. 항구의 짠내 나는 어둠은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낡은 배관을 타고 2층 높이의 환풍구까지 소리 없이 기어올랐다. 환풍구 덮개는 낡고 녹슬었지만 그녀는 휴대용 멀티툴로 나사를 풀어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내부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거대한 냉동 기계들과 갈고리들을 괴물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 사이로 경계 근무를 서는 공작원 2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철은 환풍구 통로 끝에서 와이어를 풀어 몸을 묶고 마치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듯 소리 없이 바닥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닥에 고여있던 작은 물웅덩이가 철퍽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누구냐? 가까이 있던 공작원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총구를 돌리며 외쳤다. 그 순간 그의 동료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쥐새끼겠지. 바로 그 찰나의 방심. 강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첫 번째 공작원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그녀의 팔이 강철 올가미처럼 그의 목을 감았고 다른 한 손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윽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뭐야 너. 동료의 이상을 눈치챈 다른 공작원이 총구를 돌렸지만 그의 방아쇠는 당겨지지 못했다. 이미 그의 관자놀이에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순식간에 집어든 강철의 서늘한 강타가 장렬한 후였다. 2명의 경계병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도 되지 않았다. 강철은 그들의 무기와 무전기를 챙겼다. 그리고 쓰러진 공작원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부에는 최소 2명 이상의 경계조가 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독사와 백호는 가장 안쪽 관리실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거대한 냉동 기계들 사이를 유령처럼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창고의 구조와 적의 배치, 그리고 아들을 구출할 최적의 동선이 3차원 지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창고 가장 안쪽의 작은 관리실. 백호는 낡은 소파에 앉아 독사가 내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지금의 자신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설송, 백호, 은별 3남매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빠 엄마. 그럼. 위대한 공화국에서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희 부모님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독사는 더없이 자상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하지만 누나는 돌아가셨다고 총해. 그 아이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세뇌당한 개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있는 그 여자 군인 강철. 그 여자가 바로 너희 부모님을 밀고 한 원흉이다. 그런 원수의 품에서 살고 싶으냐? 독사의 말은 독처럼 백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혼란스러웠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독사는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백호 앞에 놓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보물처럼 아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였다. 이건 백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남쪽으로 올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독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자, 이제 믿음이 가느냐? 이 아저씨와 함께 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너의 진짜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백호가 회중시계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관리실의 낡은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찌그러지며 튕겨져 나갔다. 문 밖 복도에는 강철이 처치한 또 다른 공작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먼지 구름 속에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강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노획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 새끼한테서 그 더러운 손 떼. 강철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귀처럼 낮고 서늘하게 관리실을 울렸다. 독사는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백호의 어깨를 와락 잡아챘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이런, 어미가 직접 사지로 걸어 들어왔군. 707의 강철 대위. 내년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만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아이의 목숨은 없다. 엄마. 그제야 백호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상하던 아저씨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공포와 후회의 눈물이 차올랐다. 강철과 독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팽팽한 대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철은 천천히 들고 있던 총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아이를 놔줘. 원하는 게 나잖아. 아이는 보내. 그럼 내가 순순히 따르지. 하하. 이제 와서 모성애라도 발휘하는 건가? 아쉽지만 우리의 임무는 너희 둘을 모두 데려가는 것이다. 저항하지 말고 무릎 꿇어. 어서. 독사가 악을 썼다. 하지만 강철은 무릎을 꿇는 대신 아주 미세하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손짓했다. 그것은 그녀와 설송 그리고 백호만이 아는 신호였다. 주말마다 함께 특공무술을 배우며 수없이 반복했던 약속. 가장 위험한 순간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라는 뜻의 신호였다. 백호는 엄마의 신호를 보았다. 아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과 저 괴물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백호는 비명과 함께 독사의 팔을 힘껏 물어뜯었다. 악! 예상치 못한 아이의 저항에 독사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놓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철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내려놓았던 총을 다시 집어들고 동시에 독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오차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의 본능과 수천 번의 훈련으로 완성된 살인 기계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결합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냥꾼의 춤사위였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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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연달아 불을 뿜었다. 하지만 총알은 독사를 향하지 않았다. 강철이 쏜 총알은 관리실의 낡은 형광등과 배전반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파지지직 하는 섬광과 함께 관리실은 순식간에 절대적인 암흑천지로 변했다. 시야가 차단된 혼란 속에서 독사는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을 뿐이다. 이 교활한 년. 어둠 속에서 독사가 악을 썼다. 하지만 강철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작전 환경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 없이도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소리, 상대의 숨소리만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 백호야, 내가 말한 대로 해.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강철의 외침에 백호는 정신을 차리고 낡은 철제 책상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갔다. 강철은 빈 캐비닛을 걷어차 반대편 벽으로 소리를 내며 적을 유인하는 동시에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독사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독사가 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강철의 무릎이 독사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고 이어지는 팔꿈치는 그의 턱을 강하게 후려쳤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독사의 몸이 휘청였다. 하지만 그 역시 북에서 정예 훈련을 받은 공작원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칼을 쥔 손을 놓지 않고 맹수처럼 반격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격렬하게 뒤엉켰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관리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 아닌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독사의 칼날이 강철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붉은 피가 튀었다. 강철은 고통을 참으며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 독사의 칼을 쥔 손목을 부러뜨릴 듯 꺾어버렸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독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승기가 기우는 순간이었다. 강철은 마지막 힘을 모아 독사의 명치에 혼신의 일격을 날렸다. 거구의 남자는 숨이 막힌 듯 꺽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강철은 즉시 그의 위에 올라타 관절기로 완전히 제압해버렸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관리실 문이 다시 한번 날아가고 완전 무장한 국정원 대테러팀 요원들이 눈부신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며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요원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쓰러진 독사와 잔당들은 결박되었고 책상 밑에서 떨고 있던 백호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강철은 그제야 팔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찢어진 전투복 소매 사이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에 백호에게 달려갔다. 백호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미친 듯이 살폈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눈으로 피를 흘리는 강철의 팔과 제압된 공작원들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엄마. 마침내 백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엄마였다. 그 한마디에 강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백호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아이 역시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서러운 울음이었다.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백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는데 무섭게 해서 미안해. 잿더미와 먼지로 가득한 폐창고의 차가운 바닥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그 순간 그들은 군인과 납치된 아이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엄마와 아들이었다. 현장 정리가 끝난 후 강철은 구급차에 올라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 타박상과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 백호는 강철의 곁에 꼭 붙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마진우 팀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무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이었소. 강 대위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아이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을 거요. 고맙소. 제 아들을 구했을 뿐입니다. 강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을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동생과 엄마를 기다리던 설송과 은별이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강철과 엉망이 된 모습의 백호를 본 설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백호야. 백호는 누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죄책감이 다시 터져나왔다. 누나 미안해. 내가 나쁜 놈들한테 속아서. 설송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강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별이가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프지 마, 엄마. 네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집에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백호의 마음속 트라우마, 세상의 편견,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북의 위협까지. 하지만 강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유대감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셋 끝까지 지켜줄게.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의 최정의 요원이 아닌 새 아이의 엄마 강철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뜨겁고도 성스러운 약속이었다. 인천 북항의 폐창고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사투는 언론의 그 어떤 기사에도 실리지 않은 채 그저 국가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 먼지 쌓인 서류 한 장으로 남았다. 세상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강철 대위와 새 아이의 시간은 그 끔찍했던 밤의 어느 지점에 위태롭게 멈춰 서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공포와 피비린내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집안 곳곳을 떠돌았다. 넷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진 견고한 감옥에 갇혀 서로에게 온전히 닿지 못했다. 가장 힘들어한 것은 단연 백호였다. 아이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독사의 서늘한 눈빛과 엄마의 팔에서 흘러내리던 붉은 피의 환영에 시달렸다. 낮에는 그림자처럼 강철의 곁을 맴돌았다.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고 강철이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패닉에 가까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날의 사건이 아이에게는 엄마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와 자신이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심어놓은 탓이었다. 아이는 한때 뜨거운 불꽃 같던 총기를 잃고 작은 불씨마저 꺼져버린 재처럼 창백해졌다. 설송의 상처는 더 깊고 조용하게 골마갔다. 동생의 고통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았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진실을 말했더라면 동생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끔찍한 일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맞이라는 책임감과 뒤섞여 아이를 짓눌렀다. 동생 앞에서는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동생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었지만 이제는 그 동생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기적처럼 다시 입을 연 은별이는 반대로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잠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조잘거리며 강철과 언니, 오빠의 존재를 확인했다. 아이의 수다는 침묵보다 더 애처로운 불안의 표현이었다. 잠시라도 대화가 끊기면 가족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의 작은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강철 역시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팔에 남은 선명한 흉터는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상기시켰고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새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학교 숙제를 봐주며 필사적으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들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노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위태롭고 부질없게 느껴졌다. 사랑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괴물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결국 강철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군 상담센터와 연계된 민간 심리치료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탈북민, 특히 아동전쟁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권위자를 수소문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상담 박사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나지막이 말했다. 상처를 붕대로 감싸두기만 하면 안에서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프더라도 붕대를 풀고 상처를 직접 들여다보고 소독하고 새살이 돋아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부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강 대위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더디고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이 시작되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찾는 상담실은 그들에게 또 다른 전장이었다. 백호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사가 그림 도구를 건네주자 아이는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 크레파스로만 도화지를 칠했다. 괴물처럼 생긴 남자와 그 앞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사람. 그 그림은 아이의 마음속 지옥도였다. 상담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 끔찍한 그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공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설송이는 상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동생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다는 것,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끔찍한 기억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다는 것. 아이는 울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쏟아냈고 상담사는 맞으니까 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설송이 자신의 슬픔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었다. 은별이는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병행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워나갔다. 아이는 인형극을 통해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며 무서운 아저씨에게 잡혀간 오빠를 용감한 엄마 인형이 구해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철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완벽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녀에게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대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였다. 팔에 남은 선명한 흉터를 보여주며 그날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이들을 영원히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엄마도 사실은 매일 밤 무서운 꿈을 꿔. 그리고 백호가 없어졌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엄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나도 아프고 무섭고 슬플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자. 그렇게 같이 이겨내자. 응?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강철의 모습에 아이들의 굳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방에 모여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평온한 잠을 잤다. 상처를 마주할 용기,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 안을 용기야말로 그 어떤 치료약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네 사람의 삶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백호의 그림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대신 파란 하늘과 초록색 나무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설송이는 동생들을 챙기는 와중에도 자신의 꿈인 수의사가 되기 위해 도서관에서 동물 관련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은별이는 제잘거림 속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다. 강철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폐창고에서의 사건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과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규정을 어긴 독단적 행동이었지만 단신으로 적지에 침투해 인지를 구출해낸 그녀의 능력과 용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국방부는 그녀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대신 그녀의 특별한 경험을 군 전체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내에 신설된 위기협상 및 민군작전 교관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었다. 최전방이나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특히 아동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인질 상황과 같은 극한의 위기에서 어떻게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이었다. 총을 들고 적을 사살하는 훈련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녀의 강의는 많은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엄마로서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아이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2년이 되는 가을. 마진우 팀장으로부터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 생포된 공작원 독사의 자백을 통해 북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숙청되어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통보였다. 그리고 그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강철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현장에서 수습했던 낡은 흑백 가족 사진과 백호의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아이들 부모의 사망 확인서 사본도 함께였다. 그날 저녁 강철은 아이들과 함께 상자를 열었다. 사진과 시계를 본 아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재회였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작별 의식이기도 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백호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 강철과 설송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사진과 시계를 들고 인천대교가 보이는 월미도의 한적한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구덩이를 파고 사진과 시계를 고이 묻었다. 더 이상 슬픔과 원망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순간이었다. 아빠, 엄마. 저 설송이에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백호랑 은별이 그리고 우리 강철 엄마 잘 지키면서 씩씩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아빠, 엄마. 저 백호예요. 이제 울지 않을게요. 엄마랑 누나랑 은별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아이들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프고 시렸던 과거의 태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다. 하늘에는 이미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새로운 밤을 준비하고 있었고 곧이어 떠오를 아침의 태양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찬란한 빛으로 이들을 비춰줄 터였다. 강철은 새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대신 따뜻한 아이들의 체온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철원 갈대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수많은 상처와 눈물을 거름 삼아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그 나무는 앞으로 또 어떤 비바람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사람은 이제 서로의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어 세상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강철은 비로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토도 이념도 아닌 바로 사람이었고 사랑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